마치 소설과 같은 그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마르텐 괴르의 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영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16세기 프랑스 사람들의 그 내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영화는 16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그 실제로 일어났던 한 재판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프랑스 사가였던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가 영화 제작 과정에 그 자문 역을 맡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영화의 역사적 고증이 철저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녀 스스로 새롭게 연구소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덕분에 당시 그 프랑스 민중의 심성, 관습 그리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영역이 개척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텐 게리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툴루즈의 한 농촌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다. 경건한 성 미셸 축일에 마르텐 게르와 베르틀랑드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Martin veut prendre Bertrande pour femme et la garder tout le temps de sa vie.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불성실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Tu pourras les mettre dimanche. Tu les as taillées trop grandes. Tu te donnes toujours du mal pour rien. On cesse de toujours me reprocher. 신혼 첫날부터 베르틀랑드를 멀리한 남편 마르텐으로 인해 이들 부부는 아들을 가질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놀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Ce sont de mauvaises pensées, Martin. On les a jetées en toi par magie. Toi, maudit démon. 결국 마을의 한 노파와 사제로부터 마법을 푸는 의식을 치른 뒤 아들을 낳게 되지만 결혼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 Dieu de miséricorde, confère ta grâce à Martin. Et alors, Martin, tu veux nous faire mourir de soif?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마르탱은 완고한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버린다. Plus à voler. Dans notre famille, on ne vole pas. Hein? Je vais t'en faire passer le goût du pain. Sanxi, viens, viens. Bertrande. 그리고 8년 후 베르트랑드가 고된 일과 수절 생활을 견뎌내고 있을 무렵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르텐 게르가 돌아온다. Martin. Tu as appris à lire? Et à écrire aussi. Fait pendant tout ce temps. J'ai fait la guerre. 어딘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그는 Même allé en Espagne.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겼고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으면 먼 옛날 함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그가 마르탱이란 확고한 확신을 안겨준다. 그리고 성실한 일꾼으로 변모해 대풍작을 일궈내며 딸까지 낳은 마르탱은 베르트랑드가 지금껏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나눠준다. Faudra me rendre mes comptes un de ces jours. Quel compte? Ce que mon bien vous a rapporté pendant que j'étais pas là. 하지만 평온하고 행복한 세월이 계속되는 가운데 C'était à la guerre. 마르텐과 그의 숙부 피에르 사이엔 재산 분배로 인한 다툼이 생기고 때마침 지금의 마르텐 게르가 가짜라는 소문이 들려온다. J'irai devant la justice s'il le faut. C'est pas Martin Guerre, ça.
Martin Guerre, je l'ai bien connu, moi. Je l'ai connu à la bataille de Saint-Quentin. Et même qu'il y a laissé une jambe. C'est pas Martin. C'est Pansette. Nous avons entendu beaucoup de témoins. Et nous allons en entendre davantage. 분노한 피에르는 마르탱의 실체를 놓고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걸고 마침내 법정이 열린다. Je n'ai pas besoin de conseiller pour prouver que je suis Martin Guerre. Tu sais que tu risques la mort. Je vous dis que tout est monté par Pierre Guerre. Alors Martin Guerre, avant son départ, il avait le pied plutôt fort. Il chaussait à 마르탱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치열한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남편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은 베르트랑드의 손에 넘어가고 Voyez. Sur les saints évangiles. Tu ne jures pas? Non. 베르트랑드는 법정에 선 지금의 마르탱이 진짜 남편이라고 증언한다. Oui, tu es bien mon époux. La mémoire de cet homme est comme infinie, et son habileté est si grande. 재판을 맡은 코라스는 마르탱이 가짜라는 혐의를 갖지만 놀라운 기억력과 능란한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할 줄 아는 그의 능력과 매력에 인간적으로 이끌리게 되고 Qui d'autre que lui aurait pu présenter une défense si naturelle? 결국 무죄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가짜 마르탱의 승리가 눈앞이 현실로 나타난 바로 그 순간 전쟁터에서 불구가 돼 돌아온 진짜 마르탱게르의 등장으로 법정은 다시 혼란에 빠진다. Nous n'attendons que vos aveux. Arnaud Dutil. 하지만 끝내 결정적 순간에 거짓말은 탄로나고 지금까지 마르탱 행세를 해왔던 아르노 드틸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진다. Martin Guerre se termina ce matin-là.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상식적인 기준이 마구 동요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가짜 마르탱게르, 즉 아르노 뒤띨은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러한 그 죄인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모독해서 그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렸고 또 국가의 권위와 심지어는 그 신성한 신의 섭리까지도 위배했기 때문이죠. 베르트랑드 역시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동조했던 그 부덕한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는 그 가짜 마르탱게르와 또 그 베르트랑드의 입장에 그 공감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듯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졌던 법정도 지극히 모호하고 어수선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르노 뒤띨은 스스로 자신이 진짜 마르탱임을 애써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서는 피에르 숙부와 또 그 베르트랑드의 어머니는 또 막 그 반박을 하죠. 또 그리고 이 양편의 진위를 판가름하고자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베르트랑드인데 그녀의 그 태도도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게다가 이 재판에서의 그 판관이며 또 그 이 사건을 기록하기도 했던 장드 코라스조차도 상당히 많은 그 혼란과 또 오류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가짜 마르탱, 즉 아르노 뒤띨은 승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스스로 진짜 마르탱임을 완벽하게 확인해내는 그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주 자신을 완벽하게 변호하고 또 방언하지요. 또 매혹적인 달변으로 많은 사람들, 코라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정적인 동조와 설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르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아르노 뒤띨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예,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아주 모범적인 프랑스 가장으로서 생애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또 한미천 그 단단히 챙긴 후에 주랭랑을 놓는 아주 그 희대의 사기꾼의 그 역할을 멋지게 연출할 수도 있었겠죠. 네, 이 영화의 상황으로부터
인간과 그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저는 그 역사학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흔히 인문학은 그 모든 사고의 기준과 그 출발점을 인간으로부터 설정한다고 합니다. 역사학도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그 과거의 인간이 남겨놓은 사료로부터 그 연구를 출발시킵니다. 그 사료의 정확한 부분과 그릇된 부분을 가려냄으로써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마다 역사가의 판단, 그리고 그의 가치관, 그리고 그의 전제들이 끼어듭니다. 네. 이 판단은 역사가가 서 있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 자체도 명료하지 않지만 그 사료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사가의 입장도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그 방법론의 엄격함이라든지 명확관화한 그 사실적인 근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이 마르텐 게르의 사건 역시도 진정하게 인간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그 규정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 따라서 그 마르텐 게르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영화의 장면들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믿음과 정서가 또 그들이 준수해야 했던 인습이라든지 규범 그리고 가치 체계와 결코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대립되는 그런 그 양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현실적인 삶과 또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가치 체계와 규범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 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다진 프랑스와 1세는 문화 및 지적 기반을 갖추고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인문주의자들을 초빙함으로써 르네상스 움직임을 자극했고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종교개혁을 지원했던 프랑스와 1세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칼뱅의 영향하에 통제할 수 없이 격렬해지자 한편으론 가톨릭과의 유대를 공고히 유지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앙리 2세는 프랑스의 신교가 위구노라는 집단으로 조직화되자 여러 차례 위구노에 박해를 가했고 친가톨릭 정책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위구노는 절대주의적인 왕권에 적대적이었고 가톨릭 귀족들의 세력도 여전히 강했다. 이러한 세력 갈등은 프랑스를 수십 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됐다. 영화의 장드 코라스가 죽음을 맞았던 1572년은 샤를 9세가 집권했던 시기다. 그의 모우이자 앙리 2세의 미망인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신구교의 화합을 기본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끝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규모 유혈 사륙으로 비화됐던 성 바르톨르뮤 축일의 대학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르노 디딜이 죽은 그 처형된 지 12년 후에 그 판관이었던 장드 코라스 역시도 위구노라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그 극심한 변화의 와중에서 왕권을 보다 철저하게 확립시키려고 했던 프랑스 절대군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권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들의 그 가치관과 심지어는 그 일상적인 삶까지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이때 그 프랑스 절대군주정의 정신적인 파트너가 되었던 것이 가톨릭 교회였는데요. 이 영화 속의 사제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또 규제하는 책임을 떠맡았죠.
이때 그 국가 권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설정되었던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솔자인 가부장의 권위도 엄격하게 존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권위에 위배되는 혹은 이 가정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든지 또 가치 그리고 또 사고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가짜 마르텐 게르와 장 드 코라스의 죽음도 그 사람들이 받았던 처형도 역시 이러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등장 인물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마르텐 게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드라마틱하게 등장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찾은 진짜 마르탱은 두 가지 행운을 얻은 사내다. 첫째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나무 의족을 하고도 살아남은 것이고, 둘째는 12년간 가정을 버리고 종적을 감춘 뒤에도 뒤늦게 돌아와 가부장의 특권을 고스란히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Martin, donne mon corps à toi, Bertrande. En loyal mari. Martin. Martin. 영화에선 진짜 마르탱이 가출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추측컨대 그는 답답한 시골에서의 지겨운 노동과 집안관리, 그다지 끌리지 않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부담스러운 짐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권태로운 세계에서 탈피해 보다 넓고 화려한 세상으로의 탈출을 꿈꿨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다른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되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으리라. 그리고 그의 복귀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짜 마르탱의 사형으로 종결된 것이다. 네, 진짜 마르탱의 그 행로를 보면서 변화 많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러한 그 틀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요. 가짜 마르탱 역시도 자기 집을 뛰쳐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마르탱을 만나고 거기서 또 엉뚱한 그 상상력이 발동해서 그 새로운 모험을 감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인생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지의 어떤 장소로의, 미지의 곳으로의 진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 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탈피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이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이 시대가 예외적으로나마 허용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영화 속에서 베르트랑드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Ton audace a été bien grande et ta crainte de Dieu bien petite. 결혼의 질서를 모독한 죄로 가짜 마르탱은 사형당하지만 베르트랑드는 사면받는다. 여자란 어리석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고의로 잘못을 범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rnaud et moi, nous étions bien ensemble. Martin m'avait négligé et quitté. Arnaud me traitait avec respect, comme un vrai époux. Il a gagné toute ma confiance. Les gens ont commencé à parler, nous nous sommes dit allons. 남편이 그녀를 두고 떠났을 때 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부도 아닌 베르트랑드는 법이 정한 대로 재혼도 못한 채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그녀의 지위는 다시 획득됐고 돌아온 남편이 가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의 결혼 생활을 감행한다. Alors, à quel moment les premiers doutes ont-ils commencé? Pensette, c'est pas comme ton Martin, hein, Bertrande. Pensette, méfie-toi. Tu as 결국 commis une 재판이 mauvaise 시작됐을 때 그녀는 가짜 마르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그가 진짜임을 확신하는 이중적 행위를 취함으로써 공모자가 아닌 희생자의 이미지를 조작한다. 그리고 결국 희망이 보이지 않자 돌아온 진짜 마르탱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한다. 네, 베르트랑드는 그 끝내 주어진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는 동안은 그 남편이 없는 여자로 수모를 감내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녀가 다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는 가짜 마르탱이 남편으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베르트랑드는 주위로부터 그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요컨대 이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다져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은 행복을 베르트랑드는 결코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호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 처해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뿐 아니라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에 대한 걱정,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 급기야 그녀는 돌아온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래의 남편과 더불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갔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자신의 그 인생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훨씬 작은 범위를 허용받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베르트랑드와 그 마르탱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할 것이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실에 입각해 볼 때 베르트랑드와 그 진짜 마르탱 게르의 결혼은 사실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가짜 마르탱은 그 흠잡을 데 없는 그런대로 그 아주 괜찮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르트랑드와 더불어서 튼실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법정은 가짜 마르탱에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마르탱에게 남편 그리고 가부장의 권리를 고스란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 역시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 부인의 부덕을 아주 그 당당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 사실혼이 아닌 그 법률혼이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의 삶보다는 인습이라든지 혹은 제도가 더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내와 자식을 통제하는 가부장의 권력, 가부장의 권위도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루었던 것은 현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부과했던 인위적인 규범이었던 것이죠. 네, 이 마르탱 게르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그 민족 문화와 엘리트 문화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르탱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마구 그 몰려들어서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그 마구 놀려대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샤리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건 그 순수한 그 민족 문화의 한 면모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족 문화는 또 엘리트 문화와 접해서 그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르트랑드가 그 법정에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데요. 원래 베르트랑드는 그림으로 서명을 했죠. 근데 가짜 마르탱에게 이름 쓰는 법을 배워서 법정에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민족 문화와 엘리트 문화는 서로 병존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기를 못 낳는 마르탱이 이제 그 치료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사제의 치유에 힘입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의 한 나이든 여인의 그 치유의 그 덕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르노 디틸, 그러니까 가짜 마르탱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나탈리 데이비스의 책과는 좀 다소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마르텐 게르를 어려서부터 돌보았던 까트리느라는 유모가 나옵니다. 그 까트리느는 마지막까지 그 가짜 마르탱을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르탱이 나타나니까 아, 저는 하찮은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이 꽁무니를 뺍니다. 이 대목을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버티고 서 있었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민족 문화가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그 대목으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의 판관이었던 장드 코라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탈리 데이비스의 그 책에 비해서 이 영화에서는 장드 코라스의 면모가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예, 이 나탈리 데이비스의 서술에 의거해 볼 때 장드 코라스는 칼뱅파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그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고 또 영리하게 처신할 줄도 알고 출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른바 그 속물적인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가짜 마르텐 게르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책으로 출판해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코라스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판단의 오류, 그 재판상의 오류에 대해서 은폐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코라스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코라스 역시 부정적인 여성관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베르트랑드에게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나무랄 데 없는 비교적 균형 잡힌 인간의 인격의 그 소유자였지만은 이 칼뱅파의 신봉자였기에 처형당하고 말지요. 예, 이 코라스에 대해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건 그의 그 철저한 기록 정신입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말미를 내서 이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삶, 특히 전문적인 활동 영역에서 그 부딪힌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그에 대한 그 자신의 입장을 세워보려고 했던 그의 자세는 진정한 프로 정신을 구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그는 그 은폐와 왜곡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기록자와 사실 그리고 쓰여진 역사와 존재했던 역사 또 엘리트의 사고 세계와 민중의 생활 정서 사이에 그 존재했던 그 괴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마르텐 게르, 즉 아르노 뒤뜰은 이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단죄되고 처형되었습니다. 베르트랑드의 은밀한 반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 사건의 결말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내면적인 감정 그리고 진실과 허위에 대한 판가름이 결국은 국가 권위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암시를 받습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하던 시대에 살던 장드 코라스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적인 그러한 그 가치 규범 사이에서 여전히 항상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요는 그가 한편으로는 지식인으로서 현실로서의 민중의 삶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게를 꿰뚫고 있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국가와 그 체제의 그 규범을 집행해야 했던 관료였기 때문에 이 관료로서 그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뚜렷하게 더욱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장드 코라스와 아르노 뒤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또 경영해 나갈 그 여유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개인의 사고와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때로는 선택을, 때로는 복종을 강요했던 시대적인 소용돌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예,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감사합니다.